2014년 10월 14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파르티잔 스타디움에서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유로 2016 축구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경기가 종료되기 전 갑자기 경기장 안으로 날아든 드론 한 대. 아니 경기 중에 웬 드론이에요? 뭐 달려있네? 뭐야? 아, 뭐 또 써놨네. 정치적인 뭐 메시지인가? 드론에 매달려 있던 건 그레이트 알바니아라는 의미를 가진 깃발과 알바니아의 민족 영웅 이인의 얼굴. 그런데 이 깃발 드론을 보자 관중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스테판 미트로비치 선수가 드론에 매달린 깃발을 떼버리자 또 이 모습에 화가 난 알바니아 선수들은 세르비아 선수를 밀치고 깃발을 뺐고 결국 세르비아 관중들까지 경기장에 난입해 오물투척에 알바니아 선수를 폭행하기까지 저 관중들 내려갔잖아요. 멈췄어. 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경기장. 당시 세르비아의 외무부 장관 이비차 다시치는 이건 세르비아를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 행위입니다 라며 비난했고요. 반면에 알바니아의 에디 라마 총리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이웃 세르비아는 세계인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군요. 살짝 놀리는 듯한 메시지로 맞대응했는데요. 놀린 건 아니야. 놀린 거죠. 네. 그런데 이 축구장 난투극은 경기장 밖에까지 번져서요. 아이고. 세르비아 내 알바니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에 일명 휘발유 폭탄. 이걸 던져서 불을 내거나 또 타국에 사는 알바니아인 수십 명이 세르비아인들을 공격하기까지. 자, 근데 이제 두 나라,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앙숙이 된 사연. 자, 그 이유는 20세기 유럽의 화약고로 불린 코소보 때문입니다. 1946년부터 유고 연방에 속했던 코소보. 하지만 1989년 유고 연방이 해체되는 중에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코소보를 강제로 세르비아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코소보는 인구의 90%가 알바니아계이자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80%가량이 세르비아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와는 민족도 종교도 달랐기 때문에 코소보는 강력히 독립을 원했죠. 그래서 결국 1998년 세르비아 정부군과 코소보 독립군이 맞붙은 코소보 내전이 발발. 그리고 안타깝게도 1년간의 내전 동안 13,0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상이 벌어졌는데요. 그 뒤 2008년 코소보는 독립을 강력히 선언. 그런데 이때 종교와 민족이 같은 알바니아가 앞장서서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거죠. 비록 정치적 갈등으로 앙숙이 됐지만 하지만 스포츠 경기는 뭐다? 정정당당이다. 부디 정치적 앙금은 넣어두어. 안나 카레니나의 톨스토이, 벚꽃 동산의 안톤 체호프 등 러시아 대문호들이 사랑했던 검은 바다의 숨은 보석 크림반도. 그런데 이곳에 영유권을 두고 앙숙이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783년 러시아에 귀속된 크림반도를 1954년 자국에 귀속돼 있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양도한 러시아. 그러나 1992년 무효화를 선언했고요. 이에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국제유고 전범재판소에 제소.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엔으로부터 크림반도 영유권을 인정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싸움에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공포감을 안겨준 투톱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 분쟁 앤 흑해 분쟁. 일단 크림반도는요, 지중해와 유럽을 진출하는 해상 통로로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카드를 하나 딱 꺼냅니다. 자꾸 그러면 우리 천연가스 못 준다 스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국영에너지그룹 가스프롬에서 그동안 대금 체불한 거 다 달라. 그리고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천연가스 가격 재협상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은 거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율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의 가스 가격이 전 세계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가스 중단 공격 받고 이제는 어떤 초강수를 뒀느냐? 우리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 거기 임대를 확 올려버릴 거야.
인구 40만의 항구 도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 군함들이 정박해 있는데요.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1997년 러시아가 1년에 9,800만 달러, 약 980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20년 동안 세바스토폴 항구를 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기지 임대료 인상 카드로 맞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팽팽한 기싸움 속에 러시아가 2014년 3월 16일에 주민 여러분, 크림을 러시아로 귀속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크림 주민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오. 그 결과 97%가 어머. 러시아 합병을 찬성. 이후에 속전속결로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주민의 뜻에 따라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을 러시아의 새 영토로 선언한다. 라면서 크림 병합 절차를 추진. 또 이런 갈등 속에 2014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일어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 격추 사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 추락. 298명이 전원 사망했는데요. 이때 국제공동조사단은 여객기를 격추한 북크 미사일이 제-53 미사일 여단은 러시아군의 일부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빨리 좀 진상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 그 승객들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4월 11일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지? 바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예, 렛츠 기릿! 예! 수입 안 해야 된다! 아, 갑자기 2위 예상되네요. 자, 사실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우스갯소리로 이 가위바위보까지도 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 바로 일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 되려 반발을 하더니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WTO 측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홍콩, 중국 등 약 51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트집을 잡으며 제소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만만한 거야, 왜 뭐야? 우리한테만 그랬지?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런데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일본의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충격적이게도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저 허리였어요. 자, 후쿠시마가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서였죠. 자, 이후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즉시 상소를 결정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편 WTO의 제소는 2심제로요. 이번에도 패소한다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되는 상황. 사실 이 발표 전까지도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는 패배를 예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WTO의 위생 및 식물 위생 관련 분쟁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는 WTO의 위생 및 식물 위생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지. 저 이건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전엔 WTO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1심 때는 한국을 상대로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도를 넘어선 일본의 이기심, 이제 그만 패배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가벼운, 좀 그래.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래, 그런 거좀 그런 기사를 하자. 좀 준비해봤습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수년간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런데 2008년 누가 뭐래도 후머스는 이스라엘 요리입니다. 우길 걸 우겨라. 후모스의 원조는 레바논이야.
그 어떤 군사 전쟁보다 치열한 소울 푸드 전쟁. 바로 중동의 대표 음식 후모스의 원조 논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데요. 후모스는요, 으깬 병아리 콩에 레몬 주스와 소금, 참기름을 넣고 조리해 빵에 무쳐 먹는 음식인데요. 이스라엘이 후머스를 자신들의 전통 음식인 양 마케팅해서 우리 레바논은 수백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어요. 레바논은 이에 후머스 전쟁을 선포했으니 바로 대형 후머스 만들기. 세계에서 제일 큰 후머스를 만들면 온 세상의 후머스를 레바논 음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파이어! 병아리 콩 약 1000kg과 참기름 수백 리터를 콱콱콱콱 쏟아부어서 자그마치 2톤의 대형 후머스를 만들었습니다.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먹어? 하지만 이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더 크게 만들었어? 방송국에서 지름 6.5m의 거대한 위성방송 수신 접시까지 빌려와서요. 오마이 갓. 그 위성 접시 위를 후머스로 가득 채우며 레바논 기록의 2배가 넘는 4톤의 초대형 후머스를 뚝 만들어냈습니다. 어머.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만하자 이제. 이거는 레바논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야.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질 수 없어! 결국 제3차 후머스 전쟁을 선포. 한 대학의 조리과 학생들 300여 명을 투입시켜 4톤 받고 여기 6톤 얹었습니다. 어머머. 무려 10톤이 넘는 초 울트라 스펙터클 미라클 초대형 후머스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도 저 유혈 사태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야말로 이제 피 튀기는이 아니라 콩 튀기는 전쟁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뭐 기록을 누가 세울지 저희는 뭐 즐겁게 빵을 들고 지켜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앙숙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피 튀기는 대결, 경쟁이 매일 일몰 시간 전만 되면 서로 마주보고 기싸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뭔데? 국기 하강식입니다. 매일 오후에 일몰 시간 전이 되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와가 국경에서 국기 하강식이 열리는데요. 이 의식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자, 두 나라 국기 하강식 대결전. 자, 과장된 몸짓으로 행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짜 과장되다. 저 모자도 엄청 과장돼 있네요. 공작 센 줄 알았어. 저렇게 발을 있는 힘껏 얼굴까지 차올리며 파워워킹하는 인도군.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파키스탄 군인도 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저게 걷는 거예요. 자, 아니 근데 저걸 보려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이 지금 매일 밤 펼쳐지는 거 아니야.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국기 하강식은 일일 최대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큰 행사인데요. 얼마나 장관인지 외국인들만 앉을 수 있는 VVIP 관람석까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두 나라 국경 수비대원 간의 진한 악수. 좋네. 이 돌아설 때 소프랍니다. 어휴 씨. 이게 지금 악수한 거예요? 그 악수한 거예요. 큰 이벤트가 돼 있네. 예. 무력이 아닌 카리스마 있는 진검승부. 이런 게 진짜 멋진 대결이 아닐까요? 장전 70년째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두 나라. 인도와 파키스탄. 심각하지. 자, 지난 2월에도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시-에 무함마드가 인도령 카슈미르의 중앙 예비경찰부대에 자살폭탄 공격을 감해 무려 약 40여 명의 경찰이 사망. 이 참혹한 테러에 인도의 모디 총리는요. 파키스탄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판단해 맹비난했고요. 급기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군기를 파키스탄 영공에 보내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공습했는데요. 우리가 안 했다니까. 그럼 진짜 우리가 주는 서프라이즈를 기다려라. 결국 두 나라의 보복은요. 폭격과 공중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이 둘은 역대급 앙숙이 된 걸까? 자, 바로 카슈미르 지역 때문입니다. 자,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1947년
영국이 식민지였던 인도를 독립시키면서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됐는데 당시 카슈미르 지역은 인구의 약 77%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슈미르의 지도층과 통치자 하리 싱이 자신들이 힌두교도이다 보니까 인도에 이 지역을 편입시키려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났겠네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은 무슬림 산악 부족들이 카슈미르의 수도를 침공하자 통치자 하리 싱이 인도의 도움을 급 요청을 했는데 이때 우리 인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카슈미르를 인도에 귀속시킨다는 협정에 서명하시오. 카슈미르의 통치자 하리 싱은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됐고요. 이후 인도가 카슈미르로 병력을 보내 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 전쟁은 1949년 유엔의 중재로 북서부의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으로, 남동부의 카슈미르는 인도령으로 분단이 됐는데요. 국제사회도 공포지만 이제 무엇보다 전쟁을 일상에서 겪고 있을 무고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보복은 결코 끝도 전진도 없습니다. 피해 보복 대신 서로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호수 면적 약 3만 제곱킬로미터. 호수였어요? 바다인 줄 알았어. 어마어마하죠? 우와, 길이는 무려 580km. 이건 바다 아니야?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호수이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된 말라위호입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말라위 호수를 두고요. 말라위와 탄자니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물의 전쟁. 두 나라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50년 넘게 호수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일단 각 나라에서 부르는 명칭도 다릅니다. 말라위에 있어서 정식 명칭은 말라위 호수지만 탄자니아에서는 니아사 호수라고 부르고요. 소유권을 따지고 보자면 가운데 파란 부분이 말라위 호수입니다. 아, 호수가 길군요. 되게 크다. 애매하게 껴있죠, 그리고? 호수의 북동쪽은 분명 탄자니아에 붙어있지만 말라위호는 공식적으로는 말라위 국경 안에 있는 말라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들어 바가지를 들고 가면 쓱 호숫가에 가서 바가지 넣는 순간 그거는 국경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자, 참고로 이 국경선은요, 1890년 영국과 독일이 헬골란트, 잔지바르 조약이라는 협정을 맺게 되면서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의 전쟁의 서막은 1967년 탄자니아가 호수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라위는 이 국경선에 따라 우린 호수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위 거죠. 하지만 탄자니아는 아니 호수가 두 국경에 걸쳐 있으면 절반씩 소유해야 맞죠. 그런데 이들이 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유 바로 호수의 경제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말라위 어류 생산량의 약 94%가 말라위 호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편 탄자니아 역시 이 호수의 자원에 무려 60만 가구 이상이 의존. 자, 게다가 호수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무한한 보고 그 자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라위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가 석유 개발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탄자니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데려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며 호수 소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7일 리아우주 라투나제도 인근 해협에 나타난 베트남 조업어선 그리고 그 어선을 납포하려는 인도네시아 해군. 긴장감 넘치는 해상 충돌 속에 베트남 해안경비대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 경비정을 들이받는 상황까지 발생. 밀어버렸네. 저거 뭐야? 밀어버렸어. 저렇게 되면 자, 이 두 나라가 싸움을 벌이는 곳은 신냉전의 무대로 불리는 남중국해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다양한 나라들이 섞여 있는데 그럼요. 중국하고도 또 분쟁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앙숙, 하루가 멀다 하고 살벌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조코비도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타국의 불법 조업으로 1년에 무려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이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
나투나 제도의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살벌한데? 세게 나오십니다.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리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선박은 다 폭파시켜버리겠다. 불법 조업과의 전쟁을 선포. 그 결과 2014년부터 3년간 무려 약 300척의 배를 침몰. 그런데 절반 이상이 베트남의 어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거 왜 유독 이 베트남이 많은 거예요? 아까 중국도 있었고. 베트남은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죠. 그런데 주변 해역의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중국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 7월엔 조업 중인 베트남 어선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총격을 가했어요. 어우, 어민들이 중상을 입기도 했고요. 군인들이 민간이네. 베트남 선원들이 억류되는 등 양국의 외교 갈등은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책을 이어가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수시 장관은 불법 조업 어선을 추가로 침몰시키겠다라고 선포했고요. 이에 또 베트남 외교부도 물러서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의 행위는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며 항의했습니다. 신냉전 지역 남중국해, 부디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잘 해결돼 바다 위에 평화로운 물결이 일길 바랍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이것 때문에 무려 300년 동안이나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 지브롤터 때문인데요. 지브롤터 해협할 때 그 지브롤터입니까? 맞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면적 6.8제곱킬로미터로 비록 크기는 작지만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지금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가르는 마지막 종착점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스페인 남쪽에 있지만 스페인 속 작은 영국, 아니? 영국 땅입니다. 아, 그래요? 거리 곳곳엔 나 영국 맞아요 하는 것처럼 빨간 우체통,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있고요. 오. 또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 패턴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일부러 더 해놓는 것 같죠? 뭐 당연히 화폐도 영국의 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아, 놀랍다. 누가 봐도 이제 스페인 국경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왜 영국 거가 된 거죠? 영국에선 게다가 저긴 진짜 멀잖아요. 멀죠? 네. 170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틈타 영국이 지브롤터를 점령한 뒤 스페인 왕국으로부터 위트레흐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1713년에 공식 양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스페인에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1946년부터 내 땅 돌리도 하면서 줄기차게 지브롤터 반환 요청을 했으나 영국은 이를 전면 거부. 결국 이들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브롤터의 시민들이죠. 그래, 궁금하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속하고 싶을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사는 사람들의 생각. 과연 결과는 거의 99% 압도적인 표 차이로 지브롤터 시민들은 영국을 택했습니다. 너무 압도적인데? 자, 그 이유는 스페인 속 영국이라는 포인트가 있으니 관광객들도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요. 지브롤터를 먹여 살리는 건 관광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거의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생계랑 관련이 있으니까 어쩔 수 그렇죠. 없는 문제야 싶긴 한데 영국이 이제 EU 탈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약간 지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다. 하루빨리 두 나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300여 년의 길고 긴 앙숙 관계의 마침표를 딱 찍길 바랍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 분단 국가가 된 대한민국. 자, 그런데 먼 유럽에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분단 국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유럽 동남부 지중해상에 있는 키프로스. 자,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좀 더 작은 약 9.25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지만요.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핵심지인데요. 주민의 20%인 터키계가 거주하고 있는 북키프로스와 주민의 80%가 그리스계인 남키프로스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리스계는 그리스 정교를, 터키계는 이슬람교를 믿으며 그야말로 민족, 종교, 문화가 모두 다른 한 나라 두 민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종교가 꼈구나 또. 종교가 제일 세. 자, 1960년 8월
약 80년간의 식민지배를 받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하며 물과 기름 같던 두 민족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키프로스는 당연히 그리스에 편입돼야 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키프로스는 자주 독립을 해야 합니다. 급기야 1974년 그리스계는 그리스의 지원을 받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터키계를 탄압. 곧바로 터키도 북키프로스 지역에 군대를 파견. 수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결국 2019년 현재까지 무려 45년간 유럽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다시 금이 가는 일이 생겼으니 2011년경 키프로스 남부 연안에서 무려 약 3조 4,500억 세제곱미터가량의 천연가스가 발견됩니다. 아유, 자원이 끼면, 예, 자원이 끼면 아이고. 힘들어요. 키프로스 섬 해역에서 발견된 자원은 섬 전체의 자산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넘본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국제법상 남키프로스만이 정식 국가입니다. 북키프로스는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또 한편 풍전등화 같은 분단국 키프로스를 향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중인데요. 자, 부디 분단의 아픔과 불안한 정세가 극복되면서 앙숙관계가 아닌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봅니다. 월등한 실력과 아름다운 미모를 겸비해 러시아의 테니스 요정이라 불리는 마리아 샤라포바. 그녀는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선수의 이름을 무려 106번이나 언급하며 2004년에 열린 테니스 대회에서 제가 그녀를 이긴 뒤로 절 무척이나 싫어해요. 라고 말해 테니스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체 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미국의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였습니다. 이 테니스 여자들의 인연, 아니 악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4대 테니스 대회로 불리는 윈블던 선수권 대회에서 윌리엄스를 2대0으로 꺾고 우승한 샤라포바. 그런데 얼마 후 샤라포바는 지인들에게 이 상대 선수였던 윌리엄스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멍청한 여자에게 지는 일은 없을까? 이후 윌리엄스는 정말 훈련에 매진해서 샤라포바를 상대로 2013년까지 무려 연속 13승을 기록. 실력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벌 구도가 깨졌냐? 아닙니다. 윌리엄스는 여전히 샤라포바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력은 자신이 훨씬 더 뛰어났지만 미모와 스타성을 갖춘 샤라포바가 부와 명예, 인기 면에서는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죠. 그러던 2013년 6월 샤라포바와 윌리엄스는 코트 밖에서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쪽은 윌리엄스. 그녀는 요즘 글쎄 속이 시커먼 남자와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샤라포바는 이 인터뷰를 듣고 대분노합니다. 그 이유 샤라포바 같았어요. 샤라포바 연기한 겁니다. 늘 그런 소리를 화가 나서. 내시니까.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샤라포바와 자기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샤라포바는 윌리엄스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불가리아의 테니스 선수 그레고르 디미트로프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엔 2판 4판 샤라포바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네. 해외 인터뷰에서 사생활 얘기를 하니. 먼저 자신의 유부남 남자친구라 밝히시지. 유부남 남자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당시 윌리엄스는 자신의 코치이자 유부남이었던 패트릭 모라토글루와 공공연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스포츠 업계에서는요, 2년 뒤에 도쿄에서 개최할 하계 체육대회를 앞두고 무척 분주합니다. 그 와중에 전 국민의 관심을 끌며 이슈의 도마 위에 오른 두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스키 야스히로 선수와 토마스 쇼지 선수. 먼저 32살의 스즈키 선수는요, 일본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둔 경력이 있고요. 2010년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까지 획득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의 고마스 선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중견 선수 못지않은 출중한 실력을 겸비해 떠오르는 유망주로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스즈키 선수에게 한 차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2년 전 리우 세계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안타깝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한편 고마스 선수는 떠오르는 신예답게요.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열린 일본 카누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스즈키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하 분위기도 잠시 일본 카누기가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그 이유는 고마스가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단백질 스테로이드가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고마스에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와, 대박이다. 자, 그런데 2달 뒤 일본 체육회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제가 고마스 선수 물통에 몰래 근육 증강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습니다. 일본 카누 연맹은 결국 스즈키 선수에게 8년간 자격 정지 처분과 함께 아예 제명 처분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고마스 선수는 다행히도 자격 정지 처분을 해제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최고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 이 대학엔요, 포엠, 시 문학계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Professor of Poetry, 시학 교수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과 졸업생의 투표로 선출되는 이 교수직은요, 18세기부터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9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셰이머스 히니 등 시문학계의 거물들이 거쳐간 명예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 역대 시학 교수 역사에 길이 남을 대경합, 아니 대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당시 시학 교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총 3명. 그중에 특히 많은 지지를 받으며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자는 199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시인이자 작가 데릭 월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몇 주 전 영국 유명 일간지에 충격적인 내용의 칼럼이 실립니다. 뭐 했는데 또? 놀랍게도 월컷이 1982년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일 때 여제자를 성추행하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고의적으로 성적을 낮게 줬다는 겁니다. 아이고. 결국 월컷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그 뒤 시학 교수의 영광은 월컷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던 여류 시인이자 학자인 루스 파델에게 돌아갔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도 또 불안하다. 영예를 차지한 지 9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월컷의 과거를 폭로한 익명의 제보자가 바로 시학 교수 후보에 같이 오른 루스 파델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델은 과거 월컷이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고 시학 교수직에 대한 욕심으로 스캔들을 제보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후보가 3명이었으니까 나머지 1명이 됐을까요? 그러겠죠?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 일로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도 잘못을 통감하며 자숙의 기간을 가졌고요. 결국 그해 시학 교수는 선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로. 그 추악한 만행을 재조명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거니까. 월컷의 과거 추행을 만천하에 근데 또 거니까. 영국이랑 또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서가 영국 다르니까. 누구를 음해하고 올라간 것도 영예롭지 않다라고. 그런가 봐. 영국이 좀 생각하는 문화가 있네. 특종의 여왕 자리를 두고 펼쳐졌던 특종 전쟁. 월터스가 제 특종을 망쳤어요. 이건 명백한 오해예요. 전 그런 적이 없다고요. 미국의 A방송사 간판 스타로 2014년까지 방송 경력 53년.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바브라 월터스. 그녀는 1974년 미국 최초로 저녁 메인 뉴스 여성 앵커 자리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1인자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C방송사에서 앵커 겸 기자로 활동했던 다이앤 소여가 월터스가 있는 A방송사로 이적하면서 상황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은 탁월한 탐사 취재, 인터뷰 실력까지 백중지세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라이벌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휴전회담으로 떠들썩했던 2000년 두 앵커의 피 튀기는 싸움의 서막이 열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야스르 아라파트를 서로 출연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특별 게스트를 따낸 건 바로 굴러온 돌, 다이앤 소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이 둘 사이에 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다이앤 소여가 단독 특종을 잡았는데 미국의 국민 MC 오프라 윈프리와 MC계 투톱으로 불리던 로지 오도넬
그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이앤 소여는 이 단독 특종을 자신의 토크쇼 프라임 타임 Thursday에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스포가 되고 맙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스포일러는 바바라 월터스 본인이 진행하는 토크쇼 The View에서 배우 로지 오도넬이 동성애자라면서요? 라며 슬쩍 흘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이앤 소여는 자신이 어렵게 입수한 특종을 김세게 했다며 노발대발했지만요. 바바라 월터스는 그 특종에서 중요한 건 로지 오도넬이 동성 커플들의 어린이 입양 제한법을 반대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라면서 뻔뻔히 둘러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종 전쟁 기사입니다. 일본에서는 굵직한 특종은 주간지에서 다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S주간지는요. 정치인 스캔들을, B주간지는 연예계를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때는 2017년 5월. S주간지는 장장 13장에 걸쳐서 엄청난 특종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그 특종은 바로 S주간지의 특종을 B주간지가 훔쳐갔다. 아, 정말요? 그리고 기사 내용과 함께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사진까지 첨부한. 인터셉터. 그렇죠. 근데 와,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진짜 거의 도둑질 수준인데, 이거는? 일단 S주간지가 제일 처음 의심했던 사건, 2014년 9월 이케가미 아키라 칼럼니스트가 A신문사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칼럼을 거부당해 연재를 관뒀다는 특종을 S주간지가 가장 먼저 취재를 했는데요. 그 주에 똑같이 B주간지에서도 이를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S주간지가 특종 도둑이 있는지 한번 낚아보자라고 했고 그 뒤에 2016년 도쿄대생 성희롱 사건 실태 특종을 잡은 S주간지는 도쿄대생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2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 기사 예고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B주간지도 공교롭게도 똑같이 2가지 증거 중 1가지 증거만이 신문에 실린 것이죠.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의혹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죠. 전 세계 R&B 아이콘 야성미 무한 뿜뿜남 어셔. 그리고 특유의 달콤하고 섹시한 창법으로 일명 미스터 섹시라 불리는 저스틴 팀벌레이크. 전 세계 대중음악계를 들었다 놨다는 이 두 사람. 두 사람의 첫 번째 전쟁, 바로 히트곡 대결입니다. 먼저 말이 필요 없는 명곡이죠. 어셔의 Yeah. 2004년 발매 일주일 만에 B 대중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 무려 12주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월드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팝, 베스트 R&B 부문까지 독식. 한편 저스틴 팀벌레이크 하면은 뭐 떠오르는 레전드 곡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섹시 백. 하! 발매 첫 주에 B 대중음악 차트 1위는 물론이요. 게다가 음악계 최고권이죠.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댄스 레코딩 상, 베스트 남자 보컬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씹어먹은 두 사람. 뭐 양분했죠, 둘이. 그렇죠. 진짜로. 예. 자, 그러면 이 남자들의 두 번째 대결은 뭐냐? 바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패션쇼로 불리는 빅토리아 비밀쇼에서였습니다. 먼저 2006년 앨범 발매와 동시에 이 무대에 초청된 저스틴 팀벌레이크. 숙명의 라이벌 어셔 또한 2008년 이곳에서 본인의 메가 히트곡 Yeah!를 선보였습니다. 이 둘의 퍼포먼스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2014년 미국의 N 일간지에서는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어셔의 무대를 빅토리아 비밀쇼의 베스트 퍼포먼스 10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마지막 라이벌 전쟁, 바로 세계적인 아이돌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둘러싼 대격돌. 비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2007년 네오의 So Sick을 부른 동영상으로 너튜브 라이징 스타가 된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의 동영상이 미국의 연예기획자 스쿠터 브라운의 눈에 띄면서 가수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세계의 라이벌 저스틴 팀벌레이크와의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년 비버를 얻기 위해 시작된 두 남자의 맞대결.
저스틴 팀벌레이크는 자신의 데뷔 그룹 엔싱크의 축하 파티 도중에 비버와의 만남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셔의 애정 공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비버의 동영상을 보고 난 뒤 연락을 취했고요. 유명 프로듀서들에게 비버를 소개하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비버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아, 진짜 궁금하다 이거. 바로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공개해봐요. 빨리. 좋습니다. 예. 비버는 어셔? 저스틴? YG. 어셔를 선택합니다. 진짜. 그 이유는 자신의 진가를 먼저 알아봐 준 게 어셔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대결의 승리는 어셔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 호주. 자, 그중 호주 국내선을 담당하는 국적기 Q 항공사는 1920년 창업 이후 2000년대까지는 쭉 경쟁 없이 호주 하늘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성에 겁 없이 도전한 항공사가 있었으니 V항공입니다. 자, 그리고 V항공은 호주에 취항한 지 3년 차가 되는 2003년 9월엔 국내선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뉴질랜드까지 운행하는 노선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V항공사가 계속해서 축축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Q항공사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V항공사의 저렴한 국제선에 대비해 새로운 저비용 항공을 설립합니다. 자, 그런데 2010년 V항공사가 Q항공사를 향해 크게 한 방을 날리고 맙니다. 바로 Q항공사에서 전무까지 맡았고요. 무려 36년 동안 근무해온 존 모르게트를 V항공사의 최고 경영자, CEO로 스카우트를 한 겁니다. 와, 핵심을 빼갔어. 36년 동안 임원으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머. 아니, 그 회사 내용 다 알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지. 와, 빅피처인데. 자, 그뒤 Q항공사는 본격적으로 새 이미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그동안 주로 차분한 느낌의 기내 안전 영상을 제작을 해왔다면 2011년도엔 영화 배우 존 트라볼타를 기내 안전 영상 모델로 기용하면서 조금 더 친근한 느낌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자, 반면 V항공사도 2012년 이미지 메이킹에 도전합니다. 존 트라볼타를 모델로 쓴 Q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V항공사의 얼굴이자 연예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을 본인이 친근한 캐릭터로 만들어 출연시키며 기내 안전 영상을 만든 건데요. 야, 돈 굳었네. 네. 전직 러시아 스파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영국서 또 러시아 스파이 독살 악몽. 2018년 3월 4일 영국 남부 소도시 솔즈베리의 한 쇼핑몰 앞에서 의식을 잃고 벤치에 쓰러진 아버지와 딸. 경찰이 곧바로 사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인 66살 세르게이 스크리팔의 정체에는 러시아와 영국에서 활동했던 이중 스파이. 스크리팔 대령은 1995년 러시아의 군 정보부 요원으로 유럽에서 근무하다가 영국 정보기관인 MI6에 포섭되어 이중 스파이로 활동. 그래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의심했고요. 아이고. 그 의심에 더 확신을 심어준 건 2006년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의 암살 사건. 과거 사건까지 더해져 러시아의 소행을 의심하던 영국, 그리고 그 의심을 확증으로 바꾸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번 암살 사건엔 신경작용제 노비촉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로요. 이 노비촉을 개발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구소련. 결국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 또 이에 질세라 러시아도 영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23명을 추방.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외교 단절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국교 단절할 뻔했다. 한편 스크리팔 부녀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요. 이 시간에도 팽팽한 신경전 중인 영국과 러시아. 과연 스파이 전쟁의 진실은? 초고층을 넘어 극초고층 시대가 열렸다. 세계 건축사를 다시 쓴 빌딩 완공. 2010년 완공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인데요. 지상 163층, 높이 82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북한산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제가 또 이거 프리한 식구에서 이 두바이 갔을 때 저희 다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기억나.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두바이가 크게 중심가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그 두세 개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가 다 보여요. 옆에 뭐 차 막히고 어쩌고 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부르즈 알리파의 완공 이후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두바이를 찾으면서 중동 최고의 관광지로 등극했습니다. 부잘리파가 한몫했죠. 저 보려고. 대단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제 2년 뒤 2021년이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가 세계 최고층 건물의 타이틀을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 바로 또 다른 중동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3년 제다의 제다 타워 빌딩 시공에 돌입. 참고로 제다 타워는요 168층, 무려 1,007m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km야 건물이? 아니 근데 1km가 넘는 높이는 상상이 아예 안 되는데. 게다가 부르즈 알리파를 설계한 건축사에서 제다 타워의 디자인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야, 같은 건축사라니까 분명히 네. 지으면서 조건은 두 개입니다. 저거보다 높을 것, 저거보다 멋질 것,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한편 세계 최고층 타이틀을 뺏기게 된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다 타워를 올리자 우리 더 타워의 높이는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라면서 스페인 출신의 유명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한 더 타워 두바이 크릭 하버를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추정 완공 예정 시기는 2022년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하늘나라 가겠다. 야. 북미 아이스하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캐나다. 미국 국민들에게 아이스하키는 풋볼, 야구, 농구와 함께 4대 스포츠로 불리고요. 한편 캐나다 국민들은 성품이 온화하기로 유명한데 아이스하키 요 5글자만 나오면 파이터 정신이 튀어나올 만큼 양국의 아이스하키 사랑은 유별나기로 유명합니다. 1920년 벨기에에서 개최된 안트워프 세계체육대회 때부터 무려 100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기가 열리는 날은 이른바 빅매치로 불리며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두 나라의 아이스하키 역사에 길이 남은 사건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미국에게 지다니 자존심 상해. 한풍구 꼴 좋다. 이제 아이스하키 넘버는 우리야. 2011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결승전. 캐나다 밴쿠버 커넉스의 홈그라운드에서 미국 보스턴의 브루인스가 39년 만에 우승하자 자존심이 상한 일부 캐나다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진 주먹 다짐으로 약 1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존심 상해서 저렇게 왜? 발로 집단부터 하잖아요. 와 어마어마하다. 이 폭동으로 경찰차를 포함한 수십 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야, 내 저 정도인 줄 몰랐네요. 이후 아이스하키 자존심 싸움은 국제대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18년 평창 세계 겨울 스포츠 대회 조별리그에 참가한 캐나다와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당시 경기는 세계 랭킹 1위 미국과 2위 캐나다의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그런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양팀 선수들이 결국 주먹 다짐까지 벌이자 어머머. 이야. 심판들은 안간힘을 쓰고 흥분한 선수들을 떼어놓는 진풍경까지. 그래서 이때 아이스하키 경기의 결과는 어땠나? 1998년 일본 나가노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 이후 무려 20년 만에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복수혈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창에 이제 미국이 우승을 차지했네. 캐나다인들은 또 일을 가는 거죠. 복수해야지. 4년 뒤에 복수해야지. 차가운 빙판 위에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그래도 안전과 페어플레이는 꼭 지켜주세요. 다음 특종입니다. 스페인과 영국. 또 한 번 두 나라 사이에 불꽃이 튀었으니 이번엔 땅이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바로 추로스입니다. 추로스요? 밀가루 반죽을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튀겨낸 추로스. 고소하고 달달하고 참 맛있죠? 테마파크에 가면 추러스 먹는 재미가 최고예요. 아,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요. 이상하면 배가 고파. 들고 다녀야 돼. 자, 이 추로스는요. 스페인 전통 음식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겨울 영국 대표 슈퍼마켓 M체인점에서 스페인의 전통 레시피와 생판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으니
스페인은 밀가루 반죽이었지만 영국에서는 으깬 감자를 베이스로 하고요. 영국식으로. 거기에 스페인 추로스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치즈, 그리고 토마토와 고추를 섞은 쌀사까지 영국 마음대로의 이색 추로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스페인 국민들은 이건 추로스가 아니라 테러다. 이 기괴한 음식에 추로스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국가 모독이야. 땅도 뺏어가더니 이젠 추로스로 장난을 쳐? 우리도 피쉬앤칩스에 고기를 넣을 거야. 메이플 시럽도 뿌리고. 아주 영국의 치즈 추로스에 대한 분노를 마구마구 표출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점 M사는 치즈 추로스는 스페인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짭짤한 버전의 추로스도 맛있잖아요. 뜨거운 추로스 치매 논란에도 변함없는 건 추로스는 맛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5년 8월 26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NG와 SG에 요상한 휴전 제한 광고문이 실립니다. 이 광고를 낸 곳은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인 B사였는데요. 버거왕. B사는 경쟁사인 M사에게 우리 전적은 잠시 스톱, 평화를 사랑하는 버거를 만들자고요 라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인 9월 21일에 와비의 토마토와 고기 패티, 빅비의 소스를 결합한 맥와퍼라는 햄버거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맥 와퍼는 저는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요거는 기대되네요. 왜냐면은 M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와를 안 먹고 그렇죠. 와 좋아하시는 분들도 M을 안 먹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달라요. 장단점이 극명하니까 이걸 그렇죠. 합하면. 그런데 이 두 기업의 버거 전쟁은 무려 반백년간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메뉴 전쟁이었습니다. 1957년 B사는 커다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W버거를 출시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자 라이벌인 M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커다란 소고기 패티를 이기려면 그래 이거야. 이윽고 나온 M사의 야심작, 바로 햄버거 업계 최초로 석 장의 빵과 두 장의 패티를 사용한 B버거였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B버거는 출시 1년 만에 50억 개를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합니다. 와 50억 개는 진짜 엄청나네요. 이후에 이 두 기업의 전쟁터는 바로 TV, 이 CF 대결로 붙게 됩니다. 먼저 B사 매장에 M사의 은할드 아저씨가 와서 B사 버거를 먹는 광고. 진짜 미국적이다. 그 뒤에 M사는 이에 질세라 M사의 감자튀김은 맛있어서 사람들이 뺏어 먹는데 B사로 위장하지 아무도 안 먹는다라며 슬쩍 디스하는 광고로 맛땡을 내놓게 됩니다. 이상 햄버거 없이는 못 사는 저 전 모델 전 기자였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헨이죠? 예, 저의 라이벌이 하고 있죠. 저의 라이벌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라이벌인가요? 네, 다니엘 해전니. 예. 다니엘 해전니. 많이 해줬네요. 다니엘 해니. 예.